안녕하십니까. 창업을 강의하는 최정일입니다. 이번 시간은 10주차 2교시 물류 경영의 이해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의 강의 주제예요. 그 첫 번째, 물류 관리와 고객 서비스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물류 운송에 대해서 공부하고 전환 교통에 대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세부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물류 관리, 고객 서비스, 물류 서비스, 그리고 비용 관리 공부하고요. 또 운송의 이해, 운송의 3대 요소, 운송의 종류 살펴보고요. 끝으로 철도 전환 교통보조금 지원 사업, 그리고 국내 화물 수송 분단율 무슨 내용인지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입니다. 물류 관리와 고객 서비스예요. 물류 관리와 고객 서비스. 그 물류 관리란 무엇인가? 물류 관리는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물적 유통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드는 일을 우리는 물류 관리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경영 원론에서 인사 관리 배웠고요. 마케팅 관리 배웠고요. 재무 관리 배웠고 생산 관리 배웠죠. 국제 경영 배웠고요. 이것도 하나 그 중에 일환이에요. 물류 관리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새로운 하나의 학문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물적 유통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드는 일, 물류 관리. 그럼 물류는 무엇이냐? 물적 유통을 줄임말, 즉 물적 유통의 물류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물적 유통인데 줄여서 물류, 줄임말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제품 및 재화를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활동을 우리는 물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류 그러면 우리는 줄임말이구나. 무슨 줄임말? 물적 유통의 줄임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밌죠? 이제 고객 서비스, 물류 관리 배웠으니까요. 이제 고객 서비스란 무엇인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서비스, 소비자의 이익이나 편의를 위하여 판매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객 서비스라 하고요. 고객 서비스에는 물류 서비스가 있고 마케팅 서비스가 있고 경영기술 서비스 등으로 고객 서비스는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있는 요거 마케팅 서비스는 뭔데? 궁금하죠? 가격과 물류 서비스는 시간, 납품, 품질, 재고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그럼 물류 서비스는 또 뭔데요?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켜서 판매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바로 물류 서비스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인은 고객 서비스예요. 고객 서비스. 고객 서비스란 이런 겁니다. 고객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물류 서비스도 잘해야 되고 마케팅 서비스 잘해야 되고 경영 기술 서비스도 잘해야 되고 에 대해서 또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고객 서비스, 마케팅 서비스, 물류 서비스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고객 서비스의 구성 요소는 무엇이니? 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서비스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거래 서비스로 거래 전 요소가 있고 거래 시 요소가 있고 거래 후 요소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즉 고객 서비스 요소 보니까요. 거래 전 요소, 거래 시 요소, 거래 후 요소로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네요. 거래 전 요소는 보니까 명문화된 기업 정책 거래 전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또 기업에 대한 고객 인식 또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주문하기 전에, 거래 전에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야 살펴봐야 되겠죠. 기업의 또 조직 구조도 살펴봐야 되겠죠. 접근의 용이성도 편리한지 봐야 되겠죠. 또 기술적인 서비스가 또 잘 돼 있는지도 우리가 또 쭉 살펴봐야 되겠죠. 거래 전 요소들입니다. 이제는 거래 시 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할 때 재고 품절 수준 봐야 되겠죠. 제품 및 배송의 신뢰성 살펴봐야 되겠죠. 주문의 편리성 또 봐야 되겠죠. 미납 주문의 처리 능력, 미납 주문은 무엇이냐? 주문은 받았는데 아직 배달하지 못한 거. 그걸 어떻게 처리 잘하는지 그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제품의 대체성 있는지. 이 대체 효과라는 건 약으로 치면 대타. 네.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커피가 다 떨어졌다고 그래요. 커피숍에서. 그럼 뭘 먹어요? 티 먹잖아요. 여러분들 티. 네, 티. 가끔 학생들하고 커피 마시러 갔는데 저 커피 못 마셔요 하는 친구들은 가끔 티를 먹더라고요. 거래 후 요소. 학생이 간 1층에 있는 커피숍 말하는 겁니다. 거래 후 요소. 제품의 교환이 가능한지 살펴봐야 되겠죠. 제품 추적 및 보증이 가능한지 또 봐야 되고요. 부품 및 수리 서비스 AS가 잘 되고 있는지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불만 처리를 잘하고 있는지, 수리 기간 동안에 대체 상품, 지금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 사고가 나가지고 공장에 가 있으면 그동안 제가 고치는 일주일 동안 차를 이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차를 대체시켜 줘야 되겠죠. 다른 차를 대신 다른 차로 대신 제가 타고 다닐 수 있게 준비해 주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으니까 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서비스의 세 가지 특징 보겠습니다. 고객이 요구하는 상품 구성으로 되어 있느냐, 고객이 요구한 상품을 적기에 인도할 수 있느냐, 고객 만족에 의한 재구매가 잘 되고 있느냐. 이 재구매라는 게 참 중요해요. 친구도 마음에 들어서 한번 만났는데 한번 만나보니까 괜찮아서 다음에 또 만나요 라고 애프터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상품으로 치면 재구매가 되겠죠. 그 마음에 든다는 얘기예요. 한번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안 만나면 되잖아요. 안 만나잖아요. 재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거죠.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주문했다가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면 다시 또 주문하잖아요. 식당도 한번 갔던 식당 맛있어요. 두 번째 또 가는 거죠. 재방문이 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집하고 단골되는 거고, 그런 식당과 그런 제품, 그런 기업은 고객들이 많아지는 거겠죠. 입소문 나기 시작하는 거겠죠. 물류 서비스의 네 가지 요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목표 시장을 선정해야 되고요. 또 목표 고객의 요구에 적합한 물류 서비스를 또 개발해야 되고요. 물류 서비스를 지원하는 효율적인 운영 전략을 또 수립해야 되고요. 또 차별화된 물류 서비스를 제공시켜야 되는 거겠죠. 항상 서비스 가게 되면 목표 시장이 항상 타겟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쁘게 옷을 입고 예쁘게 화장을 했다. 그냥 만인을 상대로 하겠다 하는 것도 있겠으나 오늘 그 녀석과 같은 수업을 듣고 있지? 네. 목표 타겟팅이 있을 수도 있는 거겠죠. 네. 차별화된 물류 서비스, 다른 사람과 똑같은 옷을 입고 가면 그 교복이지, 네. 의복은 아니잖아요. 뭔가 차별화된 또 옷을 또 입고 가야 되겠죠? 그런 것입니다. 통과. 고객 만족에 세 가지 요소가 있네요. 제품도 마음에 들어야 되고, 서비스도 마음에 들어야 되고, 기업의 이미지가 마음에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기업의 이미지가 뭐니? 영화 보고 왔어요. 무슨 영화니? 라고 말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요. 그럼 인기가 참 없는 영화를 보고 온 거예요. 시장 점유율이 높더라든가 요즘에 입소문 나고 있는 영화를 보고 와야 좀 난 거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옷을 입고 왔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봐요. 슬프잖아요. 비싼데 못 알아봐요. 더 슬프잖아요. 브랜드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브랜드라면 더 좋은 거겠죠. 제품 요소, 품질, 가격, 성능, 디자인, 포장, 상표 등등이 제품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거겠죠. 서비스 요소예요. 판매점 분위기가 일단 좋아야 되죠. 판매원이 친절해야 되겠죠. 신속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상품에 대한 지식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아웃백 가게 되면 뭐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판매원들 교육 잘 받아서 친절해요. 신속, 이게 또 손님이 많다 보면 뭐 1, 20분 기다리는 건 근데 어쨌거나 뭐 신속 정확하게 잘하고요. 그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에 대한 상품에 대한 지식을 다 꿰차고 있어요. 네, 뭐 이야기하면 탁탁탁. 그래서 아웃백 아르바이트가 아르바이트 업계의 최고봉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주위에 예전 여러분 선배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한 이틀 동안은 암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웃백 출신 아르바이트 하면 다 인정해 준다라고 말은 하더군요. 그냥 들은 얘기예요. 기업의 이미지 요소, 시장 점유율, 사회 공헌, 환경 보호 활동 등등이 기업 이미지 요소가 되나 봅니다.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물류 서비스와 비용 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서비스와 비용과의 관계. 물류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수행이 되면 물류 비용은 감소할 것이고 효율적이지 못하면 비용은 증가하게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식당 갔더니요, 그 삼겹살집인가 고깃집인가 갔었어요. 근데 삼겹살집이나 고깃집은 그 테이블 위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고기도 있어야 되고 숯불도 있어야 되고 또 그거 고기를 굽는 판도 있어야 되잖아요. 판도 그리고 수시로 또 교환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삼겹살집 고깃집 가면 아주 시끌시끌해요. 상추 주세요. 된장 주세요. 김치 없어요. 파 더 주세요. 샐러드 더 주세요. 뭐 숟가락 젓가락 떨어졌어요. 새로 갈아주세요. 밥 더 주세요. 밥 볶아주세요. 많지 않아요? 네, 뭐 김치 더 주세요. 여기 테이블에서 주문하고 여기 테이블 주문하고 여기 테이블 주문하는데 그 예전에 보면 식당 종업원이 여기서 주문한 거 가서 열심히 갖다 가져오더라고요. 또 여기서 주문하면 또 가져갔다가 또 가져오고 여기서 주문하면 또 가져갔다 가져오고 이래요. 종업원 엄청 바쁜데 여기 갔다 오는 동안에 여기 테이블은 또 불만이 잔뜩 있어요. 근데 어떤 종업원은 보니 와가지고 여기 주문 받아갖고 여기 주문 받고 여기 주문 뭐가 필요한지 세 개를 짝짝짝 파악해가지고 한 번에 쫙 해결하더라고요. 그렇죠? 물류 비용이 그만큼 감소하는 거죠. 효율적이다 보니까 비용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겠죠. 효율적이지 못하면 비용은 증가하는 거고 효율적이면 비용은 감소하는 거겠죠. 첫 번째 종업원 5명을 두느니 두 번째 종업원 2명만 두면 되잖아요. 물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시에 물류 비용이 증가하게 되므로 그림사와 같이 그림사가 무엇이냐 다음 페이지 또는 다음 페이지가 있으니까요. 기대하시면 돼요. 수익과 물류 비용 곡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경제학의 상상포는 이런 거예요. 수요 공급 곡선 말하는 겁니다. 이 곡선에서 수익과 물류 비용 사이에 격차가 가장 커 이익이 최대가 되는 지점에서 우리가 최적의 물류 서비스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궁금하시죠? 이쯤 되면 그림사가 도대체 뭐길래 뭐 교재에 있으신 분들은 보면서 공부하셨겠죠? 이게 그림사인가 봐요. 물류 서비스와 비용과의 관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수입이고요. 물류 비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차이가 가장 많은데, 예, 이게 이제 이익 기여가 가장 많은 부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손해나요. 물건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물건 너무 많이 수입이 줄어들어요. 물류 비용이 많아지니까. 이때가 가장 이익이 많은 부분. 따라서 이 지점을 우리가 최적의 물류 서비스 수준, 이렇게 우리가 또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없죠? X축을 봤더니 최적의 물류 서비스고, 여기가 최적의 물류 서비스 수준, 이렇게 보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비용 또는 수입,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여기선 수입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비용,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비용 발생.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한번 이 그립 한번 쫙 째려보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물류 비용 전략 있는데요. 물류 비용 전략이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서비스는 일정한데 코스트 다운 전략, 비용을 절감시키는 전략이에요. 서비스는 일정한데 비용을 절감시키는 거 나쁘지 않네요. 가능한 물류 비용을 줄이면서 물류 서비스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효율화 추구 전략,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서비스는 똑같은데 비용을 줄여주는 거 괜찮습니다. 이거는 서비스업, 코스트 일정 전략. 서비스는 향상시켰는데 비용은 일정하게 유지하는 전략. 뭐 이것도 괜찮아 보여요. 물류 비용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물류 서비스 수준을 높이려는 서비스 향상 추구 전략,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서비스 업, 코스트 업. 서비스를 높이면서 비용도 높이는 전략. 물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물류 비용을 유용하게 활용하려는 적극적인 전략, 이렇게 우리가 또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돈 많은 사람들은 이걸 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발소는 안 가봤죠? 미장원 가서 자르죠? 예전에 이제 이발소도 다양하게 있었거든요. 그냥 학생들이 이용하는 동네 이발소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이발소도 있고 그랬었어요. 비용도 비싸면서 뭐 서비스도 좋은 데도 있고, 그랬던데도 다양한 이발소가 과거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 많이 사라졌죠. 지금은 다 미장원 가니까요. 미장원 하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죠? 남자들이 언제부터 미장원을 이용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전엔 남자는 이발소, 여자는 미장원 그랬어요. 남자가 미장원 간다, 그거는 미친놈이었죠, 한때는. 그러면 언제부터 남자들이 미장원을 갔느냐? 저희 때, 제가 대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그 남자가 미장원 가면 창피하니까요. 학교 이제 후배들, 여자 후배 잘 이야기해가지고, 튀김 사줄게, 떡볶이 사줄게, 뭐 저녁 사줄게, 짜장면 사줄게, 이렇게 설득시켜가지고 여자 후배를 앞세워서 이렇게 미장원을 들어가서 머리 자르고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80년대 초반이에요. 서비스업 코스트 다운 전략. 와, 서비스는 늘리면서 비용은 줄이는 전략. 물류 비용은 줄이고 높은 물류 서비스 수준을 기대하면서 매출 증대를 지향하는 전략. 뭐 이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능하다면. 경쟁 우위, 이렇게 보여지겠죠. 지나가겠습니다. 운송의 이해, 5장입니다. 운송의 이해. 운송이란 무엇인가?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이동하는데 사용되는 교통수단을 운송,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맞는 말이네요. 오래된 운송수단으로는 수레가 있죠. 뭐 리어카도 있고, 수레는 이제 동물들이 끄는 거고요. 기원전 3500년경에 범선이 나타났나, 수레는 기원전 3500년경에 붙어 있었고, 소나 말이 끌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범선은 기원전 3000년경부터 사용되어 왔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수레는 이제 육상 운송, 범선은 이제 해상 운송,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운송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철도는 이제 19세기, 자동차와 비행기는 20세기 이후 선박과 함께 새로운 운송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라고 보는 것입니다. 운송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된 물류를 공부하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철도는 이제 육상 운송, 선박은 해상 운송, 항공기는 이제 항공 운송, 항공 물류, 육상 물류, 해상 물류, 항공 물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운송에 3대 요소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고 암기할 내용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네요. 운송의 3대 요소란 무엇인가? 운송의 연결점, 운송 경로, 운송 수단 이렇게 운송의 3대 요소를 우리가 또 구분하고 있네요. 운송의 연결점이란 물류센터가 있고요. 공항 있고요. 항만, 터미널, 기차역, 창고, 연결점. 여기서 뭔가 연결되겠죠. 물류창고에서. 생산된 거, 공장 생산된 거 물류창고에 있다 보면 이제 배달업체에서 이렇게 배달해 나가겠죠. 공항도 마찬가지. 그래서 운송 연결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운송 경로, 국도, 철도, 고속도로, 해상 항로, 항공로 등은 우리가 운송 경로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는 또 운송 수단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군요. 운송 수단이 또 뭐야? 네, 운송 수단. 자동차 필요하고요. 철도가 필요하고 선박, 항공기, 파이프. 파이프는 이제 원유를 파이프로도 나눌 수 있고 여러분 집에서 사용되는 수돗물 네, 파이프로도 그것도 하나의 운송이죠. 수돗물 파이프를 통해서 들어오고 하수구 통해서 또 파이프 통해서 나가고 그렇지 않은가요? 그겁니다. 과거 저 사막에 우리 동아건설이 가가지고 리비아 가가지고 파이프 건설 많이 했었어요. 그게 이제 식수 나일강에서부터 식수를 대도시까지 운송하는 그런 파이프 건설도 한 적이 있습니다. 운송 기능에 대해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송은 사람과 화물을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공간적, 시간적 간격을 줄이기 위한 이동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생산과 소비의 지리적 거리를 해소하여 재화, 용역의 가격을 안정을 시키고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바닷가를 가게 되면 횟집이 많죠? 생선 가격이 있고 대도시 서울에 오게 되면 또 생선 가게도 있는데 요즘에는 여기나 뭐 바닷가나 서울이나 워낙 요즘 운송이 잘 돼가지고 가격이 비슷해요. 근데 과거에는 바닷가 가면 저렴했고요. 서울 오면 운송 비용이 워낙 비쌌기 때문에 또 오다 보면 또 상하기 때문에 가격이 또 비쌌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운송 시설 잘 돼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과거 또 사과를 대구에서 이제 생산이 많이 됐는데 사과를 가지고 서울까지 와요. 옛날 70년대 이야기예요. 50년 전 얘기. 그러면 이제 트럭에다가 싣고 올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고속도로가 또 잘 안 돼 있고 국도로 오잖아요. 국도는 이제 그 옛날에 타고 가다 보면 덜그덕 그러지 않겠어요? 트럭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덜그덕 가다 보면 사과가 어떻게 돼요? 지들끼리 부닥치고 바닥에 부닥치고 벽에 부닥치고 서울 와서 보니까 한 10시간 지나서 서울 와서 보니까 지들끼리 부닥쳐서 네, 짜부돼 가지고 썩기 시작하는 거죠. 버리는 거죠. 지금은 그런 일 없어요. 약속된 장소와 시간에 재화 영역을 정확하게 전달해 가지고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또 운송 기능 맞는 얘기 같아요. 또 효율적인 운송을 통해서 물류비를 절감하고
가격 인하를 유도하여 대량 생산과 소비를 가능하게 했다. 누가요? 운송 기능이, 운송이 이런 역할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 운송도 중요한 거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나가겠습니다. 운송의 종류, 이제 운송의 종류. 운송은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육상운송이란 무엇입니까? 육로를 통해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육상운송 대표적인 건 고속버스죠. 사람을 운송하는 건 고속버스죠. 화물을 운송하는 건 이제 덤프트럭, 컨테이너 박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송, 근거리일 때 소량의 화물 운송 수단에 주로 이용되는 게 자동차 운송이죠. 국내 여객 운송의 경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 우리 대한민국은 좁아서 그래요. 근거리잖아요. 근거리. 가장 먼 데가 서울서부터 여수, 해남, 서울에서 부산, 마산 이 정도 아닙니까? 5시간. 그러니까 주로 이제 차가 안 막히는 시간에 많이 가죠. 새벽에 많이 화물버스가 다녀요. 한 5시간이면 가니까. 한국은 자동차 운송을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러시아 같으면 자동차로 끝에서 끝 가는데 열흘 걸리니까 안 되고요. 기차로 가겠죠. 차량 증가로 인한 운송 지연과 대기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도 있네요. 이제 철도 운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거리에 적합하고 자동차는 근거리고 철도는 중장거리고 대량의 화물 운송 수송에 이용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철도는 운행이 규칙적이며 안정성과 정확성이 뛰어나겠죠. 약속 시간에 딱딱 갈 수 있겠죠. 근거리 운송에는 부적합하지만 많은 고정비용이 투자가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그냥 도로가 있으니까 자동차 위로 가면 되겠으나 철도를 하려면 철도도 놔야 되겠죠. 철도를 놓는 비용이 도로 놓는 것보다 훨씬 비싼가 봐요. 또 철도 가격이 또 비싸잖아요. 자동차 가격에 비해서 철도는 훨씬 더, 기차는 비싸겠죠. 그래서 많은 고정비용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 또한 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해상 운송 공부하겠습니다.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이동시키는 것, 해상 운송. 대량 운송과 원거리 운송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대부분 해상 운송이에요. 배에다가 컨테이너들을 수백 개, 수천 개 싣고 떠납니다. 부산 앞바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미국 샌프란시스코까지 갈 수 있고요. 칠레까지 갈 수가 있겠죠. 또 부산 앞바다에서 출발해가지고 동남아를 지나서 아프리카를 지나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거겠죠. 수송비가 저렴하지만 기후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마시는 칠레산, 프랑스산 10,000원짜리 포도주 있죠? 실내에서 또 프랑스에서 우리 여러분들 식탁까지, 여러분 테이블까지 오는 그 프랑스산, 칠레산 그 포도주는요,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배 타고 못 와요. 왜? 기후 때문에 그래요. 포도주는 상온에서 보관해요. 냉장 보관이 아니라 상온 보관인데요. 칠레에서 오다 보면 적도를 지나오죠. 그리고 프랑스에서 오다 보면 적도를 2번 지나가죠. 내려갈 때 한 번, 올라올 때 한 번. 프랑스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 칠레가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지도책을 보고 보시면 적도를 한 번 지나고 2번 지나고 볼 수 있죠. 적도를 지나올 때 뜨거우니까 그 포도주가 바글바글 끓는데요. 그 맛이 상한대요. 그래서 10,000원짜리 포도주라도 비행기 타고 옵니다. 귀한 몸이에요. 비싼 가격. 아마 생산가 사올 때는 2,000원도 안 될 텐데 주로 비행기 탑승료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해상 운송은 상대적으로 운송 속도가 느리고요. 해상 운송의 4대 요소는 선박이 필요하죠. 당연히 선원이 필요하겠죠. 항로가 필요하겠죠. 항만이 필요하겠죠. 해상 운송은 정지선과 부정지선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정지선 운송은 정기선을 이용하여 무역 화물을 운송하는 게 정기선이고, 부정기선 운송은 선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빌려 가지고 운송하는 것으로 주로 대량 화물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갑자기 많으면 정기선을 이용할 수가 없고요. 급하니까 부정기선, 즉 전세 버스가 있듯이, 전세 항공, 전세 비행기가 있듯이 전세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항공 운송 보겠습니다. 항공기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 항공 운송. 장거리 운송에 적합하고요. 속도가 빠릅니다. 운송비가 가장 비싸고 고가품이 적합하고요. 기후 영향을 받으며 대량 운송이 어려운 또 문제도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항공 운송에 대한 4대 요소. 당연히 항공기가 필요하고요. 승무원이 필요하고요. 항공로가 필요하고요. 공항이 필요하겠죠. 선박에는 많은 물건을 실을 수가 있으나 비행기는 많은 물건을 실을 수가 없겠죠. 그런 문제. 우리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와 달리 이 조선시대 때는 그 무역과 물류가 많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조선시대 때는. 왜냐하면 큰 물건을 하려면 배로 이렇게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한국과 동남아 배로 다녔다면 무역이 발달됐겠죠. 한꺼번에 많은 물건을 실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조선시대 때는 주로 이제 개나리 벗짐, 상단 그래가지고 말에다가 싣고, 뭐 노새에다가 싣고, 쪼락말에 싣고, 사람들이 등에 짓고 다녔어요. 뭐 사람들이 등에 짓고 가는 게 얼마나 많이 실을 수 있었겠어요? 말에다 실는 게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걸어서 이제 또 중국까지 가고, 그러니까 많은 무역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무역이 발달되려면 주로 이제 배 타고 주로 다녔다 그러면 조선시대도 많이 발전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조선은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서 큰 발전을 못한 거죠. 운송의 종류, 항공 운송에 대해서 한 번 더, 근데 그 각 운송 종류별 상대적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해 보는 거예요. 항공 운송인데 제목은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를 한번 서로 비교해 보는 거예요. 육상 운송, 해상 운송, 항공 운송을 서로 비교해 보는 겁니다. 중량, 소량과 중량, 철도 대량, 선박 대량 중량, 항공기 경량 소량. 뭐 다 이해가요. 거리, 자동차, 근거리, 중거리, 철도 원거리, 먼 거리, 선박 먼 거리, 항공기 먼 거리. 장점, 일괄 운송, 자가 운송 가능. 철도, 계획 운송, 네트워크 가능. 선박, 크기, 중량, 도로, 선로가 필요 없죠? 그냥 공주로 날아가면 되니까 굳이 새로 도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항공기 고가이고 소형 상품에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점, 교통사고 날 수 있고 대기 오염. 철도, 적기 배차와 고객별 운송 어렵고요. 선박, 운행 속도가 느리고요. 기후 영향 받을 수가 있고요. 항공기, 공항이 필요하고요. 기후 영향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되어 있네요. 비용, 단거리에 유리하고요. 중거리에 유리하고요. 원거리에 유리하고요. 가장 비싸고요. 안정성, 자동차, 사고 약간 날 수 있잖아요. 약간 났다. 철도, 안정성 높죠. 선박, 안정성 높죠. 항공기, 안정성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시간, 길다, 가장 길다, 가장 짧다. 중량 제한, 자동차 있다, 철도 없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냥 설명 안 해도 아하 그렇군요.
항공운송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안전성에서 선박과 항공기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되고 있어요. 선박 사고가 물론 나지만 그렇게 크게 운행 대수에 비해서 크지 않고, 항공기도 뭐 그렇게 큰 사고는 없어요. 물론 한 번 나면 무섭지만. 선박과 항공기의 단점으로 과거에는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오늘날은 대형화, 첨단화로 인해 가지고 기후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환교통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전환교통은 모달, 방법과 운송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모단을 시프트 하는 것을 우리가 전환교통, 그래서 모달 시프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운송수단을 바꿔라 이런 얘기예요. 그걸 전환교통. 과거 도로에서 트럭이나 버스 등을 통해서 운송하던 여객이나 화물을 친환경 운송수단인 철도나 연안해운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도로에서 다니는 것을 좀 바꿔달라 이런 얘기예요. 왜? 도로 운송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와 도로 파괴, 교통 혼잡을 유발시킬 수 있지만 철도나 연안해운으로 전환하게 되면 사회적 비용을 이렇게 키로당 일정액을 절감시킬 수가 있어요 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시도하고 있고요. 한국도 같이 동참하고 있어요. 지난 2010년도부터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21조에 따라서 전환하는 화물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으로 전환을 촉진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각종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존 도로로 운송하던 화물을 철도로 운송수단을 전환하거나 신규로 철도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우리가 시도하고 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철도 전환 교통보조금 지원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EU, 유럽은 마르코폴로 프로그램으로 물류기업 또는 차주가 기존 도로에서 연안해운 등 타 운송수단으로 전환할 때 키로당 500톤입니까? 2유로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국은 해상운송 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 또는 운영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동참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은 그린 물류 파트너십 제도 또는 실증 실험 보조금 등을 통해서 제안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따라서 세계 각국은 친환경 운송 수단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교통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보고요. 이런 제도를 통해서 물류 부분의 사회적 비용 절감과 환경 비용 감소 효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국내 화물 수송 분담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공로, 도로를 통해서 고속도로, 국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로 운송이 91%가 이루어지고 있고, 철도가 1.6%, 해운이 7.1%, 항공이 0.1%. 여기서 항공은 주로 이제 서울과 부산 정도, 서울과 제주도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먹는 제주도 감귤은 배로 와요. 배로, 해운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좁으니까 주로 도로를 이용해서, 국도를 통해서 주로 움직여요. 고속도로 또는 국도, 자동차를 이용해서 주로 움직인다 보면 되겠습니다. 유럽이라든가 땅덩어리 넓은 나라는 이렇지 못하겠죠. 국내 화물 수송
분담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통 부분에서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원인은 도로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에요. 도로 운송은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서 에너지 소비가 많아 실제로 철도에 비해서 11배가량 더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로의 화물 수송량은 분담률이 91%, 해운 수송량은 7.2%, 철도 수송량은 1.6%, 화물 수송량은 0.1%, 국내용으로 보면 되겠네요. 국내용. 따라서 도로의 화물 운송 수송 부담률이 91%를 넘어서고 친환경 운송 수단인 철도, 해운, 항공, 이와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연안 해운이 발전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아직은 해운으로 전환하기에는 항만시설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도로 발전도 좋지만 좀 항만시설도 좀 잘 갖춰서요. 버스도 있겠죠. 여객은 버스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항만으로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겠죠.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서울에서 목포 갈 때, 뭐 고속도로 이용하는데 앞으로는 배 타고 가세요. 네, 괜찮잖아요. 물건도 그렇고요. 네, 앞으로 배 타고 다니세요. 정리하기 오늘 쭉 배웠고요. 뭘 배웠는지 4장, 5장, 6장이니까 한번 쭉 살펴보시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